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나는 몸신이다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주 유용한 건강 정보 준비되어 있어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술의 달인에서 지금 육아의 달인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확실하게 넓히신 배우 이상희 씨가 오셨네요. 바라보기만 해도 활력이 팍팍! 이상입니다. 아니, 새아이의 아버지로. 네. 예, 아이들 잘 크고 있죠. 네, 아이들, 새 아들 너무 잘 크고 있고요. 네, 아이들. 지금은 잘 크다 못해 네. 집안에서 날아다닙니다. 슈퍼보이네, 슈퍼보이. 지난번에 그 몸신에 놀러 왔을 때 보니까 아들 셋을 이제 키우느라고 그때 당시는 온몸의 관절들이 살려달라고 뭐 난리를 치고 있었다며요. 지금은 맞아요. 좀 어떠십니까? 아, 그때 이거 애들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아. 다른 관절도 안 좋은데 특히 턱 관절이 턱이 안 좋은 데가 있나? 아, 이렇게. 애를 안으면 이렇게. 이쪽으로 안고 이쪽으로 앉다 보니까 턱 관절이 안 좋아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턱에서? 예. 근데 그때 우리 나름 몸신에 대해서 배운 방법들로 했더니 요즘은 관절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턱 관절에. 근데 그 이후에 병원을 한번 갔더니 혈압도 좀 있고 어허. 그다음에 동맥경화 증상도 좀 있고 진짜요? 그다음에 부정맥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애들도 어린데 이러다가 큰 병이 생기면 어떡하나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아니, 혹시 큰 병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인데 그게 그런 걱정이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암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암은 무려 41년째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불안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온 인류가 이 암을 극복하기 위한 숙제를 안고 있는데 아직도 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최신 의학계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는데 바로 암을 정복할 수도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고요. 실제로 그런 치료법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예. 했대. 과연 어떤 치료법이길래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인지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는요. 면역력으로 암을 치료한다. 최신 암 치료법 면역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예. 자, 들어는 보셨을까요? 항암을 하면은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뒤쪽으로 마이크를 넘겨야 돼. 네. 자, 여러분들은 아마 주변에 암 환우가 없으셔서 처음 들어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현재 암 환우들에게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는 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말기 암 환우의 장기 생존을 늘려서 꿈의 항암제라고도 불립니다. 이야. 이 면역 항암제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예전에는 항암제가 직접 암세포를 공격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면역 세포를 몸에서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항암제, 그게 바로 면역 항암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의 기전을 발견하신 분들이 그 암 연구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2018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면서 이게 또 화제가 크게 되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노벨상까지. 네. 이 면역 항암제 개발에 큰 단서를 주신 분들이 두 분 계신데요. 한 분은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암센터에 재직 중이신 제임스 앨리슨 교수하고 또 한 분은 일본의 교토 대학에서 명예교수로 계시는 혼조 타스쿠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은 암을 완치하거나 또는 암 환자의 장기 생존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인류 건강에 아주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이 돼서 201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하셨습니다. 생리의학. 노벨상을. 폐암 4기 판명이 났어요. 사기. 다쳐 무너지는 심정이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뭐. 아이고. 딱 2년밖에 안 했는데 완치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적이다, 기적이야. 꿈만 같아요, 이렇게 건강해지고 하니까.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항암제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면역 세포를 어떻게 활성화한다는 것인지, 그것이 또 암세포를 어떻게 이겨낸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치의 모시고요.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몬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혈액동양내과 교수 이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노벨상을 받은 바로 그 면역과 항암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텐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또 이 분야의 권위자시라고요. 그럼요. 엄청. 이경희 교수님은요, 이 암 치료에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2014년도에 영국 캠브리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에 하나인 국제인명센터에서 국제 펠로우십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국제 펠로우십 평화상은 전 세계적으로 딱 100명에게만 수여야 하는 상입니다. 진행성 고형암 연구 등 여러 가지 관련 논문 발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경희 교수님께서 바로 이 상을 받게 되신 거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100분 안에 드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면역 항암제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제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건지 자세한 원리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예. 면역 항암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면역 감문 억제제, 오늘 주제입니다. 면역 세포 치료제, 치료용 항체, 항암 백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면역 감문 억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면역 감문 억제제는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해서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입니다. LED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T세포라는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서 달라붙고 있는 모습을 와, 진짜 잘 자, 먹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 잘 보시면은 예. T세포는 면역세포의 한 종류로 암세포를 포함한 바이러스 또 박테리아를 식별한 예, 후에 둘러싸가지고. 제거하는 일을 하는데요. 오. 피해가는 근데 T세포의 감시망을 피해가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 암세포는 T세포에 자신은 침입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서 자신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면역 감문 억제제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 영상에 보셨듯이 암세포 표면에는 PD-L1이라는 단백질이 있고요. T세포에는 PD-1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단백질이 결합하게 되면은 T세포는 암세포를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 관여하는 것이 면역 감문 억제제입니다. 이 면역 감문 억제제는 이 암세포의 PD-L1 단백질이 T세포에 먼저 결합하기 전에 T세포의 PD-1이라는 그 단백질에 결합해서 암세포가 T세포와 만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T세포가 본연의 임무인 암세포를 살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제 딱 이해가 되네. 그렇게 빨리요? 네. 무슨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복싱 경기가 생각이 났어요. 오, 복싱? 경기가. 그래서 T세포가 지금 암세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네, 둘이 막 싸우려고 하는데. 암세포가 클린치를 해버리는 거야. 아하. 때리려고 하니까 안고 있어서 때릴 수가 없어. 근데 이때 레프리가 떼주는 거야. 떼주니까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프리의 역할을 면역 관계자가 해줘서 공격을 계속 할 수 있게. 제 어려운 설명보다 지금 말씀 주시던 내용들이 딱 맞는 안으면은 치지를 못하니까 이 그 부분을 떼어줘서 우리가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기 가장 쉬운 전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이 면역 항암제인 면역 관문 억제제를 통해서 좋아진 그런 환우분들의 사례를 저희가 같이 좀 접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말기암 환자 중에서 이 방법을 통해서 좋아진 분들, 극적인 효과를 본 분들을 많이 만나셨다고요? 예, 치료에 옵션이 없는 환자들한테는 정말 이 치료가 없었다면은 상당히 많은 그 사망률을 유발시켰었겠지만은 이 약으로 인해서 이 극적으로 완전 간의 판정을 받은 사례가 꽤 있습니다. 교수님, 그 완전 관해라고 하면은 언뜻 듣기에는 이 완치 판정을 받은 거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참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아, 많이 한다. 예, 완치료 후에 저희가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이 있다는 증거가 확인이 안 된 경우라면은 완전 간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완치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영상에서 비록 없지만은 혹시 남아있는 세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치라는 용어보다는 완전 간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관해. 네. 간해. 자, 그래서 말기암이었는데 결국은 이런 판단, 마지막에 판정까지 받은 그런 환우들의 모습을 또 영상으로 준비하셨죠? 네. 네. 제가 봤던 환자분이십니다. 70대 남성으로 2018년도 폐암 4기 진단, 2018년도 폐암 4기 진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역 감문 억제를 사용함으로써 완전 간해를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폐암 말기 4기인데. 그러니까. 폐암은 참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 오셨습니까? 네, 앉으시고 잘 계셨죠? 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예. 저는 2018년 8월 30일자로 진단받았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렇게 암 진단을 받아야 되느냐, 전혀 참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죠. 그러니까 만사 다 참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고 모든 거 다 접는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치료만 몰두했습니다. 예. 우리가 토탈 면역 항암제를 한 2년 조금 더 사용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2019년도 7월 달이었고 네. 요때 예. 면역 저기 보인다. 암.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했고 2022년도 3월 달에 거의 폭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이걸 이제 완전 간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완전 깨끗해졌네. 최근에 찍었는 2023년도 2월 달에 또 이거 보세요. 없죠? 여기 없어졌지 않습니까? 어머. 안 보여. 깨끗해요. 완전. 아니, 호로 지운 것처럼 사라졌어요. 호로 지운 것처럼 사라졌어요. 그러네, 진짜. 넉막에 붙어서 이 성장하는 암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폐암 4기일 경우에는 1년 생존율이 보통이자 높지 않기 때문에 1년을 좀 넘기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21일이거든요. 3회 맞고 나니까는 종양이 30% 줄었네요. 3번 만에? 우와. 그래, 이 면역 항암제가 저한테는 잘 맞으셨고. 잘 몸에 맞는 것 같다. 지금 제가 느끼는 몸 상태는 기침도 안 나고 가래도 안 나고 이게 수도관이 뻥 뚫리듯이 그리고 호흡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냥 건강하게 일반 사람과 똑같다고 느낍니다. 그래 오늘 우리 또 사진 보니까 예. 더더욱 기분이 훨씬 좋으시죠?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5년 이제 이번에 이제 2023년도 이제 좀 있으면 5년 다 되죠. 예. 그때까지는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 때 그때 예. 뵙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화면 보니까 교수님이 더 감사해. 교수님, 저런 메시지 받으면 너무 어떻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위해서 이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갈 때부터 활기가 가득 차시고 얼굴도 빛도 나시고 마지막에 근데 교수님께 인사하는 그 표정이 정말 그러니까요. 감사함이 얼굴에 묻어나더라고요. 아니, 오늘 만난 게 1,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마무리 말씀에 말기암 환자셨던 분이 교수님의 건강을 걱정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런 주고받는 대화가 진짜 마음이 편한지요. 그런데 이런- 그 네. 김창식님은 폐암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전 이게 궁금합니다. 네? 예, 사실 그날 병원을 방문할 시점에는 기침이 어느 정도 그치지 않았고 그치지 약간의 이제 호흡 곤란까지 느껴서 이 병원을 이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상 아까 혹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암으로 진단받았던 경우입니다. 이 살해자분께서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폐암에. 예, 뭐 알다시피 폐암의 원인 한 70에서 80%가 흡연하고 70에서 80%가 흡연하고 가요. 이분도 한 40년 가까이 흡연을 하였고 또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일이 바쁘셔서 밤에도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폐암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 자영업 하시다가 잠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잠이 부족한 것도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럼요.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물질이나 손상된 세포를 이것들을 다 없애고 복구하는 데 쓰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런 손상된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시간이 잘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염증도 제대로 가라앉지 못하고 그러면서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잠이 보약이란 말이 맞네요. 진짜.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폐암 말기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마음을 이렇게 절망하시잖아요. 이게 참 그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고요. 네, 폐암 4기인 경우에 5년 이상 생존율이 불과 8.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김창식 님도 처음 진단을 했을 때 이미 뭐 다 진전이 된 그런 상태였다면서요? 예. 뭐 폐암은 저희 한국의 사망 1위에 등록된 암으로서 굉장히 치명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 환자가 4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뭐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통상적으로 1년을 잘 못 넘기는 보통 평균 10에서 한 11개월 정도의 생존율을 예측합니다. 김창식님 같은 경우도 1년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뵈니까 2018년 발병하셨으니까 이제 5년 되는데 왜 많은 그 말기암 환자들에게 면역 관문 억제제가 이렇게 희망이 되는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이제 항암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 세대 항암제로는 효과를 못 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분 같은 경우 세포 독성 항암제로 한 13번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이 차차 적어짐에 따라서 혹이 다시 커지는 형태가 발견되었고 또 1세대 항암제는 머리카락도 빠지고 힘도 없어지고 걷기도 힘든 부작용이 많이 동반이 돼서 환자분이 참 치료 과정에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전 세대 항암제와 면역 관문 억제제가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예, 항암제는 이제 세대별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1세대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암세포를 사별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은 이 정상세포도 공격을 당해서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게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를 극복하고 또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세대 표적 항암제가 또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의 특정 부분을 표적을 하여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약물로서 이제 부작용이 상당히 적고 상대적으로 이 효과가 치료 효과가 높은 그런 약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지만 이 약도 약제 내성이 발생됨으로 해서 또 더 좋은 약이 필요한 사항이 됐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3세대 항암제가 개발되지 않았었나 이 3세대 항암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이거는 면역 활성을 높임으로써 암을 면역 시스템이 제거하도록 하는 약물입니다. 이 약제 또한 당연히 단점이 또 존재하시겠죠.
그 이야기는 뭐 차후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요, 말기암이지만 면역관문 억제제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을 또 사례자로 저희가 만나볼 텐데요. 영상으로 같이 보실까요? 불편한 데 없으시죠? 예, 이제 몇 분 많이 가져가셨습니까? 예. 네,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반응이 좋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 이제 면역항암제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한 30분 정도 들어갈 거예요. 30분이면 되는 거군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21일 주기로.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필터를 사용해요, 필터를. 어머니 집에 가서 뭐 구역질이나 이런 건 안 드세요? 네. 그게 다른 약 쓰실 때보다 훨씬 예. 그래서 어머님이 뭐 얼굴이 뭐 잘 정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 불편한 점이 있을 거 이야기 말씀해 주세요. 같이 가서 이렇게. 와, 제가 근데 치료받는 모습을 보니까 저게 어쨌든 암 치료 현장이잖아요. 네. 저희는 생각하면 방사선 치료 굉장히 막 힘들고. 힘들어하고 그런 막 상황. 괴로운 속에서 네. 그런 환경과 기분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런데 링거처럼. 너무나 간단하게 네. 링거한데 30분 그냥 영양제 맞으면 그러니까요. 사람 같아요. 아니, 영상에서 보니까 어머니께서 다른 약 쓸 때보다 면역강문 억제제를 썼을 때 부작용이 더 적다고 하셨는데 이분도 그럼 단독으로 면역관문 억제제를 투여하신 건가요? 예, 이분은 60대 요관암 4기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요관암. 근데 저는 무슨 암 들어봤어도 요관암은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생소해요. 이게 무슨 암이에요? 요관암. 네. 요니까 뒤에 소변?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 요관암이라는 곳은 소변의 이동 통로죠. 그 요관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하고요. 2022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 새로이 발생한 암 중에 하나로 희귀암에 속합니다. 전체 암 발생률의 0.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1차로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를 6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암이 계속 진행되고 또 이 세포 독성 항암제는 이제 구토와 이런 부작용이 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그 치료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3세대인 면역 항암제인 면역 관문 억제제를 1년 정도 치료받고 계신데 종양의 크기가 줄고 좀 알다시피 부작용 없이 편안하게 주사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면역관문 억제제가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게 말기암 환우들 덕분이었다고 해요. 말기암 진단을 받고 사실은 너무 좌절해서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자 했던 그런 분이신데 면역관문 억제제로 제2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이제 그분의 또 이야기를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부터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뒷자리에 직접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진구에서 온 75살 김성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성자 씨의 남편 78세 강성율입니다. 네. 부부시구나. 언제적 이야기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2017년도에 발바닥에 희미한 점이 생겼어요. 처음엔 회색점으로 발단을 했는데 조금 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점점 커지면서 색이 짙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나중에 그것이 커지면서 좀 볼록 살짝 나왔어요, 돌출. 그래 걷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점 좀 빼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점을 이걸 빼주긴 빼주는데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세요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채취를 해서 큰 병원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진단 받았는데 거기서 그분이 보시고는 흑색 종양 사기라고 하셨어요. 흑색 종양 사기라고 하셨어요. 흑색 종양. 잘민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 몸에 점이 한두 개씩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좋은 점이 많긴 한데 근데 그 점이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었나요? 아니면 굉장히 큰 점이었나요? 처음에는 뭐 쌀알맨캠 조그맣게 희미하게 회색으로 시작을 해서 기미처럼 그렇게 보이더니
점점 그게 번지면서 색이 짙어졌어요. 그랬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좀 도톰하게 나오니까 걷는데 지장이 있고 나중에는 예. 손톱에 까만 실선이 보이더라고요. 손톱에? 예, 까맣게 이렇게 까만. 예, 이게 그 당시에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놓으신 게 있는 거예요. 흑색종 진단을 받기 전에 그거 한번 보시죠. 새카만 줄이 저렇게. 새카만 줄이 저렇게. 그 당시에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놓으신 게 있는 거예요. 흑색종 진단을 받기 전에 그거 한번 보시죠. 새카만 줄이 저렇게. 새카만 줄이 저렇게. 새카만 줄이 저렇게. 이거는 그냥 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손톱도 진짜 손톱에 어머. 세로선이. 그리고 저거는 점이 아니고 점이 살 안에 박혀 있는 느낌이 진짜 좀 그런 나는데요. 느낌이다. 처음엔 기미처럼 작았던 게 이렇게 커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그 속볼이 깊이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랬는데, 근데 이게 일반 점하고는 확실히 다르긴 해요. 무슨 상처 모양이.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은 이상하다 병원 가서 좀 빼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흑색종이라는 암이 어떤 암이길래 이렇게 바로 피부로 이렇게 딱 검은색이 이렇게 딱 나오나요? 보통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흑색종이라는 이 질환은 피부에 멜라닌 세포가 있습니다. 네네. 그 세포가 이제 암 세포로 변해서 생기는 피부암의 일종입니다. 아니 멜라닌 색소라는 건 온몸에 다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존재합니다. 멜라닌 세포는 우리가 이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좀 검해지죠. 네네. 그게 이제 멜라닌 세포의 색소의 어떤 변화 때문에 생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세포 일종의 세포인데 이 세포가 이제 암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 종양이 임파절과 폐 등 다른 장기로 쉽게 이제 전이가 될 수 있어서 악성 종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점이 온몸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증상 외에는 또 다른 몸의 변화가 없었나요? 몸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고 이미 그 병원에서 진단 CT 촬영을 해본 결과 네. 폐하고 복강경에 이미 전이가 돼서 한 3cm 정도 복강경에 있었고 폐도 꽤 많이 전이가 됐다고 그랬어요. 한 달에 2차례씩 그러니까 2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야, 그럼 이제 폐하고 복강까지 전이 됐다면은 이게 어떤 치료부터 받아야 될지 정말 그 당시는 막막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치료를 포기하게 된 동기가 이 발바닥 보셨지만 그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미 손톱까지 전이 될 정도면 온몸에 다 번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더니 딴 데 있는 피부를 떼어다가 거기다 붙이든지 그걸 파내고 그래더라도 그게 딴 데 전이가 안 됐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만 남기고 오려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뼈만 남기고 오려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1년 내내 누워서 살다 보면 사람이 그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죠.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고는 있는 사람이라 이제 인생을 포기했었죠. 아이고. 이제 편안하게 하늘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미 마음을 접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한 뭐 30% 정도 치료받으면은 30% 생존율이 있을까 말까 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정도 너무나 좌절스러우셨던. 네네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면역 치료제라는 것이 나왔는데 임상 시험에 참여해보지 않겠냐. 요즘 새로운 신약 개발이 있는데 막 시작된. 그래가지고 그거를 추천해 주셨어요. 예, 남편분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금 같이 사는 날보다도 한 150년 더 살 건데 미리 마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잘하셨어요. 협조를 했죠. 네. 저도 뭐 사실 이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집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모든 거라도 다 때려서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를 받고 얼마 만에 그 손발의 증상들이 없어졌나요? 2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한 1년 정도 되니까 손톱에 있는 줄이 거의 다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발바닥도 보니까 도지지도 않고 그대로 깨끗하게 여전히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어놨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완치가 되는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먹었죠. 그래서 주치 선생님한테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눈에 볼 수 있는 게 네네. 바뀌니까 네네. 이건 뭐 너무나 희망이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근데 사실 걱정되는 건 그게 전이가 돼서 복강에도 폐에도 네네. 문제가 맞아요. 생겼었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또 근데 없어지네. 예, 그거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폐에 있는 것이 싹 없어지고 또 복강경에 있는 것도 싹 없어지고 한 2, 3cm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런 걸 몸속에 넣고 다녔구나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랬는데 그게 싹 다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세상을 다시 사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다. 예. 아파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거기다가 한 군데 암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전이가 됐으면 보통 그런 암들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아무튼 그 치료 효과가 정말 너무 잘 맞아서 이렇게 좋아지셨는데 그 CT 사진 준비했거든요. 전과 후 한번 비교해서 보시죠. 전후. 색종이 발병된 이후로 색종이 발병된 이후로 기존의 그 복강에 이제 줄을 건 동그라미 안에 크기가 4.4cm였습니다. 치료 이후에 마지막 최근에 찍은 2022년도 11월 13일 날 찍은 사진에는 거기 혹이 하나도 없죠. 예, 정말로 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진 깨끗한 경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어서 치료 전 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폐도 아까 전이가 있었다고 해서 치료 전 2cm 정도의 가량의 크기의 혹이 있었는데 마지막 그 추적 검사에서 찍은 2020년 1월 26일 날 사진에 보면은 거의 이 영상에서도 거의 그 덩어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진 상태로 참 좋은 치료의 효과로 생각되어집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럼 지금 이 정도면은 그 완전 관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영상상에서 일단 우리가 측정 가능할 수 있는 변변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을 완전 가래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우리 이 사례자분도 지금 완전 가래가 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박수 박수. 요즘에 일상은 어떻게 되시는지 가끔 검진 가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 밖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전에는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살다시피 했죠. 왜 그러냐면은 면역을 활성화시키면 몸이 피곤하면 안 되니까 릴스스면 몸을 편하게 네. 둔 상태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물론 치료가 됐다 생각하니까 마음은 더 가볍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가까운데 그 조금 산책하시고. 예, 트레킹도 하고 그럽니다. 산책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뭐 그 당시에는 그냥 치료도 안 받겠다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네. 지금 5년 만에 이제 이런 상황에 이르셨고요. 네. 지금도 말기암으로 좌절하고 계신 환우분도 계시고 또 가족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께 이렇게 경험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시죠? 네, 많죠. 마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은 기필코 승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짜 승리하셨어. 승리하셨어.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이라서 그러니까. 되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버님. 앞으로 남은 생을 저는 앞으로 150년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근데 그때까지 외기르기가 아니고 짝을 맞춰서 150년을 유지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더 아주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고 싶어요.
모든 환자가 이 약제 효과를 보지는 않습니다. 10명 중 3명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10명 중 3명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어머. 아이러니하다 이게. 진짜. 면역관문 억제제 효과적인 사람의 그거는 바로 자, 지금까지 면역 관문 억제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어떤 특정 암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모든 암에 다도 네. 해당이 되는 효과인지 이거 궁금합니다. 궁금하네.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진도를 나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몸신 주치의 모시는데요. 큰 목소리로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몸신! 선생님 직접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혈액전염과 교수 김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 김진수 교수님도 암 환자 전문 그럼요. 네. 자, 김진수 교수님, 신약 임상시험에 아주 활발히 참여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20여 년간 이 암 환자 치료에 아주 힘쓰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네. 과가 혈액 종양 내과다 보니까 대부분 암 환자분을 이제 진료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혈액전염과는 수술로 재발했거나 처음부터 전이가 있어서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암 환자들이 오시는 곳입니다. 흔히 사기 또는 진행암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지만 결국 치료 효과 있는 분들도 언젠가는 암이 악화되는 경과를 봤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참 많은 환우들을 접하시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환우 누구 떠올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암 환자를 보다 보니까 딱 한 분을 꼽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네. 하지만 수년간 꿋꿋하게 치료받던 건장한 중년 남성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분이 치료하다 결국은 암이 악화돼서 말기가 됐고요. 돌아가기 전에 외래 진료할 때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요? 그냥 마지막 가는 길에 보여드리고 싶다고, 마지막 가는 길에 보여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결국 환자분은 얼마 안 있다 돌아가시긴 했고 그때 기억이 참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야, 교수님도 그런 환자분들 생각 떠올리시면 굉장히 또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럼 교수님도 이 면역 관문 억제제 등장이 굉장히 반가우셨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반가웠죠. 막다른 길에 서 있다가 벽을 허물고 새로운 길을 만들 땅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면역관문 억제제 상용화된 이후로 희망을 되찾은 암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의료진에게 그런데 환자나 환자 가족들에게는 또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검색하는 암 환우들이 그 단어가 바로 오늘 관련 이 주제죠. 맞습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그 암 환우 중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약 19%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를 통칭하는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약 12%에서 그리고 표적 항암제는 약 11%에서 검색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면역 항암제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치료법이기 때문에 환우들이 기존의 치료요법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게 선택받은 자를 위한 항암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모든 환자가 이 약제 효과를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환자가 이 약제 효과를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평균적으로는 30% 내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은 면역 관문 억제 반응을 보이는 암 환자가 10명 중 3명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면역 관문 억제제로 효과를 보는 환우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면역 관문 억제제 효과적인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저희가 아까 배웠던 게 나오는 거. 아까 저기서 PDL1 발현량 높은 사람. 예. 암세포에 있던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만날 때 안대포에 그거. 있던 뭔가요? 뭐예요? 기억을 더듬어. 단백질. 단백질 만나려고 하는데 이거 못 만나게 한 그거 근데 아니에요? 일단 제목부터 이상한 게 암세포에 붙어 있는 PDL1이 높아야 된다는 게 일단 좀 이상한데요. 네, PDL1은 암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 일종이고요. 이 단백질이 많을수록 면역관문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역관문 억제제가 암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이 PDL1이라는 단백질을 없앨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환자의 면역 시스템이 이 암세포 인지해서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에 발현되는 PD-L1 양이 많을수록 면역 관문 억제제가 결합이 많은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폐암 4기지만 이 PD-L1 발현량이 100%인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은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 효과를 제대로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분 영상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 상태 어떠세요?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지금 치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상태 어떤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암 조직에서 이 면역 항암제 잘 듣는 유전자가 있는지 검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PD-L1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게 아주 높게 발현이 됐고 점수를 보면 100%, 100점입니다.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약을 잘 듣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면역항암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치료 반응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저희 CT 결과 예전 거랑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보시면 오른쪽 폐에 큰 덩어리가 있었던 게 지금은 이렇게 좀 흔적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암 치료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맞고 하시고요. 네, 약 준비돼서 면역항암제 투약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게 맞고 나면 몸이 가벼워져요. 영양제 맞는 식으로 맞고 나면 워낙 컨디션이 더 좋아요. 아, 진짜 많이 발전됐다. 한 30분이요. 네, 21년 4월 달쯤에 폐암 말기 사기 판명이 났어요. 치료는 3년 차 지금. 그리고 지금 항암은 27번 맞고 있습니다, 지금. 증상을 다른 데 차고 허리가 안 좋고 걸음을 걸으면 막 쓰러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다 포기했죠, 뭐. 다 다른 사람들도 다 못 산다는데 뭐 나 혼자 살라고 받은 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뭐.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이제 교수님이 그냥 그 주사를 맞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수님이 해라는 대로 내가 따라서 했습니다. 폐암이니까 이제 숨이 차니까 산에를 못 가잖아요. 한 20m 가면 쉬었다 가고 했는데 지금은 2시간, 3시간 산에를 가도 지치지를 않아요. 꿈만 같아요. 이렇게 건강해지고 하니까. 말씀하실 때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을 딱 듣고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네, 진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면역 관문 억제제를 맞았다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절박하셨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이 환자분은 2021년 4월 처음 진단 시에 척추뼈에 다발성 전이가 있었고 이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폐암이 진단된 그런 분입니다. 척추 전이에 대해서는 우선 증상 완화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했고요. 표적 항암제 대상이 되는 암 유전자는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표준 치료였던 세포독성 항암제를 써서 치료를 했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를 잘 써도 1년 생존 가능성이 50%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적이 일단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동훈님 방송 보고 계시죠? 정말 잘 이겨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앞으로도 더 힘내시라고 저희가. 예, 박수 한번 알겠습니다. 예. 자, 사실 면역 관문 억제제를 또 만나기까지 과정이 있었겠죠. 네. 어떻게 이 치료를 시작하게 된 건지 또 궁금한데요. 당시 이 환자는 1차 치료로 세포독성 항암제를 2번 투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 평가에서 바로 암이 더 악화가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세포독성 항암제 써도 반응을 잘 안 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거든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PD-L1 검사에서 100% 발현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2차 치료로서 보험 급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면역감을 억제로 투여를 시작했는데요. 눈에 띄게 조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훈님은 세포독성 항암제가 잘 듣지 않으니까 면역감문 억제제를 단독으로 투여하신 거죠? 네, 당시에는 면역감문 억제제를 두 번째 2차 치료로 사용하는 것만 보험 급여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는 1차 치료로도 가능하게 돼서 현재는 폐암 환자 1차 치료에 면역감문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듣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 면역관문 억제제는 무조건 단독으로 사용해야 좀 효과가 큰 건가요? 네, 그거는 환자 케이스마다 다를 텐데요. 어떤 환자는 세포독성 항암제랑 면역감문 억제 같이 사용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포독성 항암제와 면역관문 억제제를 병용했더니 세포독성 항암제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 치료가 더 나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런 연구에 근거해서 지금 보험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세포독성 항암제 사용하면은 암세포가 죽어가면서 다양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아마도 면역감문 억제 같이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럼 혹시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도 보험 급여가 가능한가요? 네, 면역감문 억제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같이 사용하는 게 작년부터 폐암에서 보험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 중요하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상에서 이렇게 만나본 이동훈 환우님, 실제로 이 치료 후에 폐암이 어떻게 또 완화되고 있는지 자료가 준비돼 있어요. 같이 보시죠. 네, 실제로 이 치료 후에 폐암이 어떻게 또 완화되고 있는지 자료가 준비돼 있어요. 같이 보시죠. 네, 사진에서 가장 왼쪽에 면역감문 가장 왼쪽에 면역감문 억제제 치료 전 사진을 보시면 동그라미 빨간색 쳐 있는 부분에 네. 맘덩어리가 크게 있는 게 꽉 보이시죠? 차 있네요. 네. 근데 저게 3회 투유에 찍은 CT를 보시면 이미 벌써 구멍이 뚫리는 게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줄어들기 시작했고 제일 마지막에 찍은 CT가 올해 1월 CT인데요. 거기 보면은 거의 흔적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아예 흔적이 없어요. 정말 꽉차 있던 게 뚫렸네. 아, 그냥 속이 시원하네. 그러면 그 이동훈님처럼 그 PD-L1의 발현량이 이동훈님 높았잖아요. 100%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보려면 내가 높은지 낮은지 그 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아, 진짜 좋은 질문을 했네. 아주 예리했죠. 정말 예리해. 네, 중요한 질문 맞습니다. 저희가 암 환자 진단을 할 때는요, 조직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조직 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추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PD-L1 발현에 대해서 면역 염색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발현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발현 정도를 시각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폐암 중에서 7~80% 이상 되는 게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데요. 그 암 환자에서의 PD-L1 발현 정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PD-L1 단백질을 갈색으로 염색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1% 미만인 경우. 예, 잘 안 보이고 색깔도. 네. 저게 이제 전체 폐암 환자의 39%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가운데가 이제 1에서 49% 정도 해당하는데 이게 37% 정도 되고요. 제일 오른쪽 50% 이상 보시면 갈색을 많이 보이죠? 네. 이런 경우가 23%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현이 높아질수록 이 갈색으로 표시된 게 점점 더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병리과 교수님들이 보고 판독을 해주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폐암의 경우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다른 암의 경우에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나요? 네, 제 전문 분야가 폐암이라서 폐암을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면역항암 약제 종류에 따라서 또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에 따라서 PD-L1 진단법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 상당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좀 안타깝게도 만약에 PD-L1 발현량이 낮으면 면역관문 억제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PD-L1 발현이 낮아도 이 조건이 맞는다면 면역관문 억제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 조건? 자, 보실까요? 조건이? 조건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 면역관문 억제제 반응이 높은 경우는요. 돌연변이가 많은 사람.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많은 사람. 돌연변이? 근데 암세포 자체가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연변이가 많을수록 더 치료가 잘 된다는 얘기인가요? 반응이 좋다는 거지, 면역관.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암세포는 이 DNA에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하면서 점차 악화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진행될수록 돌연변이 더 많이 누적이 되고요. 이 돌연변이 개수를 저희가 종양변이 부담이라고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TMB라고 하는데요. 이 돌연변이가 많아지면 암세포에서 새로운 단백질을 많이 만들게 되고 이걸 저희가 면역 시스템 입장에 봤을 때는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고 인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신항원이라고 부르고요. 이 신항원이 많아질수록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면역관문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보이네. 예, 맞습니다. 종양변이 부담, 용어가 좀 어렵지만은 종양변이 부담과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한 반응에 대한 연구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 면역 관문 억제제 효과가 다른 이유가 종양변이 부담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종양변이 부담이 높은 흑색종과 폐암, 오늘 저희가 사례자로 우리 흑색종과 폐암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대체로 이런 분들이 면역 관문 억제제의 반응률이 높고 종양변이 부담이 낮은 암인 췌장암이라든지 대장암은 반응률이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방금 그 췌장암이랑 대장암이 반응률이 낮은 그 돌연변이 개수가 좀 적은 이유가 있나요? 네, 대장암 환자 일부에서도 돌연변이가 많은 환자가 5%, 10% 정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반응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돌연변이 적은 편이죠. 암 발생 원인이 장기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교수님, 저기 연구 결과만 보면 폐암은 돌연변이 개수가 많은 암이란 얘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폐암의 주 원인이 뭐죠? 두말할 것도 없이 흡연이죠. 흡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앞서 영상에 만나본 이동훈 님도 40년간 흡연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면역관문 효과가 좋은 경우가 이렇게 흡연을 한 환자에서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담배를 피운 분들이 이 담배 속에 있는 발암물질 때문에 더 많은 돌연변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머. 아이러니하다 이게. 진짜. 뭐가 먼저는 예방입니다. 아예 걸리지 않아요. 당연히 예방되려면 흡연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몸이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제 치료제도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니까요. 이 전과 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암 환자분들이 진단돼서 면역관문 억제를 쓰게 되면은 담배는 역시 끊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암 환우들에게 이렇게 희망이 되고 있는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 효과가 이렇게 좋고 조건이 잘 갖춰졌다 하더라도 역시 너무 이제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이게 참 어려울 텐데 다행히도 지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중증 환자 선정 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적용이 돼서 환자들은 실제 치료비의 5%만 본인 부담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에 면역관문 억제제 1회 투여의 최소 비용은 약제 종류에 따라 틀릴 수 있고요. 또 병원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작게는 4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산정 특례를 받게 되면은 이거의 5%니까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거는 20-30만 원대로 병원에서. 절대 일단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서. 그렇네요. 그럼 이렇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지속적으로. 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진행성 폐암에서 면역관문 억제 사용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왜? 그러니까 정해져 있구나. 2년으로 정해진 이유가 뭐 내성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최근에 이 약제 관련된 임상 연구에서 2년까지 투약하는 걸 개발이 되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허가도 2년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보험 급여도 2년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면역관문 억제제가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도 참 반가운 소식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예방. 특별히 이 완치가 힘든 진행암을 전문으로 하고 계신 김진수 교수님께서 암 예방을 위해서 매일 섭취하시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먹어야죠.
당연하죠. 매일매일 같이 먹어요. 바로 스푼 들어갑니다. 자, 네, 일단 준비돼 있습니다. 네, 제가 암 예방에서 매일 챙겨 먹는 것이 있습니다. 모양으로 혹시 좀 짐작 가는 게 있으세요? 산삼. 근데 이거 참 구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신선한 야채를 드셨어요. 채소. 근데 매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뭔가 질리지 않으면서 계속 그래도 맛도 있을 것 같아요. 그지? 근데 뭔가 비싼 걸 것 같아요. 비싸면 그렇게 매일매일. 근데 우리의 상상을 조금 초월해서 안심 스테이크 하나 딱 그래. 시장하시다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자, 이 안에 정답이 나왔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있습니다. 이럴 때 하는데 없다. 예. 자, 그러면요. 확인을 해볼까요? 안심. 네, 정답은 바로 네. 네, 바로. 암 예방에 좋은 것은 견과류가 또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저걸 매일? 역시 최고구나. 네, 저는 다양한 견과류를 한 줌 정도로 매일 챙겨 먹는데요. 한 줌? 네, 다양한 형태 연구가 있지만 저희가 이런 암 예방 연구를 할 때는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일반인을 장기간 추적하면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같은 것을 조사한 다음에 이것과 암 발생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한 걸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암 발생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 혹시 이경희 교수님께서도 뭐 특별히 드시는 게 있으시다면? 예, 저도 이제 한 줌의 견과를 먹고 있는데 완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견과류에는 이 면역력을 높이는 또 이 물질이 있고요. 또 여성들한테는 바이타민 E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상당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견과류를 저도 하루에 한 줌씩 먹고 있습니다. 이야, 오늘 이 나와주신 이 몸신 주치의분들이 다 이 한 줌의 견과류를 드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솔깃한데요. 그 순간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이용식 선배님께서 한 줌? 그걸 누구 코에 붙이냐고. 한 줌. 아니 손이 큰 사람은 이만큼 쥐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살이 쪄가지고 요만큼밖에 못 쥐. 근데 나도 지금 내 주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한 줌. 야, 두 줌은 안 됩니까? 두 줌? 새로운 사실이야. 네, 이 견과류 섭취에 대해서는 이게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암 예방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만은 암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영국에서 비만한 성인 약 44만 명을 9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하면서 식습관, 뭐 이런 습관에 대한 것들을 쭉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 즉 비만한 사람이 위암, 당낭암, 간암 같은 주요 10대 암의 발병 위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견과류 잘 챙겨서 먹자. 많이 드셔야 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무염 견과류를 먹습니다. 무염 견과류를 먹습니다. 맛없어. 아니, 왜 꼭 무염을 먹어야 할까요? 그게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으면 안 되나요? 맞아요. 짭짤하고 그래야 저런 좀 견과류 하는 안주로 일을 많이 좀 해요. 먹는데. 자, 이 나트륨, 지금 말씀하시는 짭짤한 맛을 내는 나트륨은 위의 운동 속도를 높여서 음식이 빨리 소화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허기를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중 조절에는 방해를 받을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꼭 무염으로 먹겠습니다. 근데 또 혹시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견과류는 지방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과식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하루에 20에서 25g 정도, 즉 한 줌 정도의 양을 다양한 견과류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울도 또 사야겠네. 자, 오늘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말씀해 주신 두 분 주치 있게 말기암 환자들을 위한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기암 환자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쓸 수 있는 약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표준항암 치료를 해도 암이 진행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임상 연구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면역감물 억제제도 결국 수많은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까지 발전해 왔고요. 또 면역감물 억제 잘 듣지 않는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는 면역감물 억제제를 두 종류를 같이 쓰는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이런 신약 연구에 참여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게 꽤 있고요. 더군다나 임상연구 참여하면은 많은 경우에 이런 약값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이동훈 환자님의 생각해 보시면 이 약제의 임상 연구는 2014년에 시작돼서 2016년 말에 결과 발표됐습니다. 국내에는 2018년 6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었죠. 따라서 이분이 현재 치료를 했지만은 만약에 그 당시에 치료했으면은 미래의 치료를 현재 때림겨서 하는 거가 되니까 그런 암 환자한테는 좋은 치료를 먼저 경험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점에 빠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해 마시고 담당 주치의 교수님들하고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경희 교수님? 예, 이 치료 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고 깁니다. 아까 24개월 이상이 치료를 받는 분도 있듯이 이 치료받는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듭니다. 그 과정 동안에 이 환자와 이 의사 간의 이 신뢰가 굉장히 구축이 돼서 치료를 했을 때 모든 환자가 다 좋은 결과를 못 얻지만은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또 의사를 신뢰할 수 있는 끝까지 간다는 개념으로 환자분께서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환자분 사랑합니다. 네. 예, 앞으로도 또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유방암은 5년 내 재발하는 확률은 92%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다고요? 암으로 갑자기 가슴 한쪽이 없어지고 내일 아침에 정말 이대로 그냥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유방암 치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권위자를 모실 텐데요. 초기에 발견할수록 5년 생존율이 98.3%, 자가진단법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유방암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오, 진짜 맛있다. 진짜로 시원하고 몸이 풀어진 느낌이 들어요. 채널 A